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4월 말이고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리는 이렇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그나마 안정기를 좀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정부에서는 지금 덕분에 캠페인을 이게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죠. 그래도 오늘 시작을 덕분에 캠페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좀 인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는 데는 의료 전문가들 또 의료인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일단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덕분에 캠페인을 드립니다. 덕분에는 이렇게 의료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워낙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또 전문가분들께서는 공포에 투자하라, 위기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로는 공포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 위기감이 돌 때는 투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공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얘기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포감이 지속될 때 가장 충격적일 때 그때 투자하는 건 맞겠지만 그 충격이 어느 시점인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에 투자하라 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에 투자하라. 공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투자하라. 코로나19 이후에 시대적 배경이, 경제적 상황이, 기업 경영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변화를 들여다보고 변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에 어떤 판단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간했었던 더블딥 시나리오, 이거는 수정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보고서처럼 짧게 기존에 전망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상황에 왔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냈지만 지금 발간된 이 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시나리오 2021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말 그대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어떻게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정책 그리고 여러 과제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제가 쓴 부분을 일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충격이 있죠. 여러분들도 체감하셨을 거고 많은 분들이 체감하십니다. BIS 같은 경우는 이 팬데믹에 따라서 경제 충격이 있는데 1분기 혹은 2분기에 그 충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제 충격은 4월과 5월에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먼저 발생하고 위기감이 굉장히 크게 달했었지만 2분기 들어서 완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글로벌리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일찍 조기 마무리되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1분기까지는 수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수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있을 수가 없다. 수출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1분기에는 내수가 침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2분기부터는 내수는 급반등하는데 외수, 소위 말하는 수출에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4월 말일 때 정도 되면 4월 수출액 추이가 나올 텐데 4월 수출액은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 3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현재로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그 데이터가 이미 언론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충격은 4월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충격이 있다.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이 있다. 기존 전망이 이러했다면 세계 경제 전망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2020년 경제가 움푹 패인다. 더블 딥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21년은 급반등한다.
급반등하는 것은 2020년 원래 20년, 21년 회복되는 구간으로 전망을 했다가 OECD의 기존 전망이죠. 기존 전망에서 크게 하향 조정했죠. 2020년을. 그러나 21년에 급반등해서 기존 전망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OECD의 시나리오입니다. IMF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IMF 경제전망 보고서를 충분히 소개를 다 해드렸을 겁니다. 얼마 전 긴급편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그때 2019년 어려운 경제였는데 2020년 더 어려워진다. 마이너스 3.0%라는 이 숫자는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극심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다. 마이너스 3.0이라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지표는 아마 현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 목격하는 그런 숫자일 것이다. 충격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런데 2021년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는 급반등해서 오히려 기존 IMF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0년, 21년이 3.3, 3.4였는데 3.3에서 마이너스 3.0으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2021년은 5.8%로 급반등하는 것을 전망합니다. 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숫자적인 반등, 이것은 숫자적인 반등이다. 기저효과 때문이다. 2020년이 그러니까 평년작을 못해요. 완전 흉작이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에 평작을 하더라도 평작 수준인 것밖에 안 되지만 20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급반등하는 숫자인 거죠.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집중된 그 시점을 지나면 어쨌든 그 시점만큼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한다라는 거 2021년은 반등한다. 그러나 체감만큼 그렇게 경제가 회복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숫자적인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드렸죠. 어쨌든 반등은 반등이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정경제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0.4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는 0.4고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가장 안 좋은 경로가 마이너스 2.1인데 이런 경로까지는 시나리오상 굉장히 어렵다. 현재로서는 0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2020년에 충격을 맞이하고서는 21년에는 숫자적인 반등일지라도 반등을 한다. 자, 여기까지. 충격 이후에는 반등을 한다. 이 모든 것은 2021년까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상반기에 집중되고 하반기에 완화될 것이라는 IMF 보고서상의 전제를 깔고 모든 전망치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급반등할 때 그럼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투자한다? 변화에 투자하라.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를 목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이 미래 시나리오 2021 책에서 강조했던 그 그래프입니다. 제가 한번 개념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 본 건데요. 기존의 시나리오가 이랬어요. 예를 들면 언택 서비스라든가 뭐 아니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늘어나고 있었어요. 기존 시나리오가 원래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뭐 화상 채팅이라든가 화상 면접 또 화상 미팅 또 화상 강연 이런 수요가 원래부터 늘어나고 있었다고요. 원래부터.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증한 거죠. 그 수요가 급증하죠. 그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증가된 상황에서 멈춰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정말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5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말 그대로 정책이나 정부에 있어서의 변화가 보건정부가 강조된다. 보건정부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이라는 영역, 의료, 방역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강조를 하는 정부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질병관리본부가 지금은 본부 수준이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의 하나의 기구처럼 작은 수준이지만 이게 청 단위로 아니면 급격히 증가하면 부 단위로 승격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인 것이고요. 나로호를 발사했을 때 그 다음 해에 우주개발 예산을 2.5배나 늘렸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보건이라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기울일 것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도.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다시 안 찾아올 리가 없다 이거죠. 뭐 사스 사태 때도 그렇고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다시 돌다가 다시 재감염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아니고도 다른 여러 바이러스들이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 창궐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스, 메르스, 뭐 스페인 독감뿐만 아니라 돼지열병이라든가 조류독감 매년 찾아오잖아요.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그리고 감역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완비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뉴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리딩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R&D 예산을 투입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 더 보건 분야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합해진 컨셉의 플랫폼이 어떤 분야?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조기 경보를 내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도록 하는 인공지능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백신 개발이라든가 치료제 개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학 시스템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건 영역을 강조하는 정부, 보건을 강조하는 정부, 보건정부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두 번째,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변화다. 글로벌 밸류체인은 제가 여러분께 따로 경익남 따로 한 챕터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밸류체인이라는 이렇게 생겼다. 예를 들면 R&D, 디자인, 퍼체이싱, 프로덕션 이런 밸류체인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중에 일부 프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왜냐하면 밸류가 낮으니까 개도국으로 보내는 거. 이게 GVC죠. 글로벌 밸류체인. 근데 글로벌 밸류체인상에 의존했던 여러 제조 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유럽에 그리고 미국에 중국의 여러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완제품 생산에 걸림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가뜩이나 세계 정부는 보시는 것처럼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보세요.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해오고 있다. 나가 있던 공장들아 기업들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하는 정책들을 이미 단행하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액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고 있죠. 이거는 자국의 경기 부양도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글로벌 밸류체인상에 몇몇 병목 공정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세계 주요국에 의존했던 공장들 그리고 기업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어떻게 한다? 도메스틱 밸류체인화 한다. 이게 하나의 커다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언택 서비스입니다. 자, 언택 서비스, 언택트는 너무나 크게 유행이 돼서 제가 이번 시간에 요거를 같이 다루기보다는 다음 주 편으로 언택트에 대해서 따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구조를 보셔야 되니까 언택 서비스의 급증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간략히 여기서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80명을 상대로 실시간 스트리밍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없죠. 이게 뭡니까? 언택 서비스입니다. 교육 서비스의 언택, 비대면, 비접촉 서비스의 급증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경익남에 별도로 할애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교육 부분이지만 교육 외적인 유통, 금융, 건설, 제조, 서비스 여러 영역에 걸쳐서 언택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좀 보기 위해서 여러 팬데믹들을 리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극심했던 그 팬데믹 흑사병이었죠. 흑사병 사태가 있었을 때 이 세계 경제에 어떤 일을 초래했었냐면 한 가지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나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이 죽은 거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나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교회가 사람을 살려주지 못한다. 교권주의라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늘에 치솟았었는데 교권주의가 붕괴되고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다 죽으니까 사람이 귀하니까 인본주의가 등장합니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변화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담았지만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변화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우리나라랑 아니면 지금 세계적인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노동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동자들한테 복귀 좀 해주세요. 우리 공장 가동 좀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인건비를 2배로 줍니다. 100만 원 주다 200만 원 줘요. 그래도 복귀를 못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실제 인구가 줄면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우리나라 지금 농업 굉장한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다 어디에 의존을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서 일부의 공정 자체가 안 이루어나요. 제가 농업의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지만 뭐 이렇게 화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씨를 심는다든가 뭐 농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조치들이 있는데 봄이니까 그런 행위 자체를 못 하고 있어요. 수확은커녕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지금 농산물 가격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비싸요. 그런 것처럼 노동 공급이 주니까 노동력이 귀해지니까 어때요? 지금은 이거 목공임금입니다. 목공의 임금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흑사병이 가져온 하나의 변화고 이때 사실상 이 노동자 측의 부의 증식이 일어났었고 이러면서 사회적인 자본주의가 더 크게 등장했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맥도널드 지금 뭐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네, 소셜 디스턴싱을 말씀드린 거죠. 이런 로고가 나왔고 아우디 로고도 이제 공이 4개가 이렇게 교집합처럼 붙어 있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을 강조하는 문화가 등장했다. 예를 들면 기침을 해도 이제는 팔꿈치로 한다든가 그런 교육이 더 확대되고 그전에는 몰랐으나 유식해지는 거죠. 우리 교양을 위해서 재채기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거는 중요한 에티켓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담배 피면 안 되듯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소셜 디스턴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다시 사람이 북적이는 대로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 마음.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사회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나라를 홉스테드가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컬렉티비즘 컨트리,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언어 속에도 그런 게 내포돼 있죠. 그러니까 나의 나라라고 안 하죠. 나의 집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my country, 그죠? 그리고 my home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 혼자 살아도 우리 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단주의적 성향이 이미 개인주의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있었죠. 계속 맨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택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도메스틱 밸류 체인화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증했다가 다시 제자리로까지는 안 돌아오고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구조를 바라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사회로의 전환이 있는데 조금 더 개인주의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관점입니다. 조직 문화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변화들을 목격했죠. 출장이 취소된다든가 회식이라든가 회의도 취소돼요. 이러면서 직장 문화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문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워라밸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가 더 커진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뭐 안 하던 회식을 하긴 하겠지만 그 전만큼은 많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재택근무라는 것을 다들 경험했어요. 정부도 재택근무하고 있고 많은 IT 기업들, 방송국도 지금 재택근무 많이 합니다. 재택근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원활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죠. 그게 이미 제가 경위내에서 강조했던 ERP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깔고 재택근무라는 것을 시도해 보니 이것도 괜찮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괜찮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조직 문화 자체도 조금 더 워라밸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좀 유연근무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간과 장소를 넘나들면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 시스템이 더 확충되고 그러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ERP 시스템이라든가 RPA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같이 맞물리면서 유연한 조직 문화로의 전환 이것들이 일어난다. 유연한 조직 문화의 확산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그런 것들을 우리 경험을 하고서 그런 의존도가 더 늘어날 수 있겠다. 뭐 더 많은 것들을 다 쏟아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정도로 요약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조직 문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변화에 투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경익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